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7, 28일 이틀간 각각 의원 연찬회와 워크숍을 갖고 정기국회에 앞서 전야를 가다듬었는데요. 무슨 얘기들이 나왔는지 백기종 한양대 MPI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먼저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네. 그런데 상당히 강한 톤으로 지난 문재인 정권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네. 이런 게 언론 보도인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2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 장관까지 모두 이제 참여를 했죠. 1박 2일 연찬인데, 문재인 대통령 전 정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힘을 합쳐서, 정권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나라가 거덜날 뻔 했다. 아, 거덜날 뻔 했다. 그리고 이제 망하는 기업체가 겉만 번지르르하게 S600 벤츠 고급 수입차나 타고 다니고 내실은 없었는데, 지금 집행을 하겠다고 벌려놓은 사업을 보니까 모두 분식회계가 되는 걸로 아주 파산 거덜나기 직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지금 흥미롭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막 사업을 벌였다. 그런 그렇죠.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직격을 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재정은 생각지도 않고 사업을 벌리고 그다음에 퍼주기 형태의 이런 어떤 예산 집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네, 이걸 비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채 발행으로 엄청나게 재정이 부풀려져서 지금 재정이 엉망 그런 상태이다. 실제로 지금 적자가 엄청나죠. 국가 빚이. 내년에 지금 공식 통계가요. 1196조 국가 부채.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 예상되는 국가 재정 적자가 92조입니다. 지금 1000조가 넘어가면요. 뭐 이제 디폴트 얘기까지는 안 나오겠지만은 상당히 대외 신임도가 떨어지거든요. 신임도가 떨어지죠. 대외 신임도가 떨어지면은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체가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거나 또 사업을 벌이는 이런 것들을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외 신임도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외채가 거의 1200조, 1169조면 저희 한 1200조 가까이 다가간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들은 감당하는 국가 이자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정 적자가 세수에 비해서 92조 정도의 국가 재정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공식 통계가 나왔어요. 지금 보도가 됐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곳간이 거덜나는 거거든요. 국고에 비축된 예산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해야 될 예산은 국가 운영 체계에서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사실은 사회산업 비용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NGO 단체에서 국가 기반한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보조금 빼먹기 한 거 아닙니까? 국가를 위하는 그런 일을 하거나 선량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빌미 삼아서 국가 예산을 빼먹는다 이런 비판이 있었죠. 특히 문재인 정권 때 300조 이상의 국채를 발행했는데 그게 연 이자만도 20조에 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 때 많은 국가 빚이 늘어난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코로나 영향으로 좀 빚을 많이 내기는 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고 과잉으로 풀어가지고 포퓰리즘 정책을 편 것 아닙니까? 사실 포퓰리즘 정책 중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사실은 최저임금제입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연수 때 보면은 외국인 차별 고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민하고 외국인 고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별화 이게 법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그 국가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국가 이익이 그 새 나가는 걸 상당히 막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대책 없이 소득주도 성장 이거는 변론으로 치고라도 소주성이라고 줄여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치더라도 최저임금제를 전격적으로 시행을 한 거는요. 지금 우리 그 보통 편의점 자주 보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에 보면 편의점 업주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2명의 알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그리고 가족들이 하고 부부가 함에도 불구하고 월 300 가져가기 힘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고 교수님한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250만의 동남아 그 국민들 뿐만이 아니라 조선족, 소위 중국 한족을 포함한 250만 정도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공식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거의 3분의 2 정도가 이제 조선족입니다. 그러겠죠. 또 한족도 끼겠지만. 근데 이제 이분들이 여기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최저임금제가 되면서 외국인 차별 고용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수입을 벌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300을 벌면 100을 쓰고 전부 중국으로 송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건강보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6개월 체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 체류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줍니다. 외국인들에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특히 중국 쪽에 고령, 노령층 부모를 모셔다가 여기서 그 국가에서 지급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1조 4천억 정도 가까운 손실이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모두 이루어진 일인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거 정말 빨리 이게 쇄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한테는 보기 좋게 뭐 복자각지대를 없앤다. 그쵸. 뭐 해가지고 잘 포장이 됐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완전 속빈 강정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 수반이 되면서 국가에 대한 어떤 집권을 해가지고 국가를 잘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아주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보고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 정부 때 벌려놓은 사업이 보니까 진짜 기업의 그 회계 분식 같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기업인데 겉만 번지르하게 S600 뭐 수입차를 타고 다닌다라거나 그리고 분식회계를 통해서 정말 그 무너지는 그런 기업을 지금 내가 목도했는데 정권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나라가 거덜날 뻔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부 경제학자들도 이 부분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입니다. 또 야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날선 비판을 했어요.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이걸로 어떻게든 뒤덮어볼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국민들이 과거 광우병 사태나 사드 때처럼 호응이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억지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억지로 뭐 이렇게 별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쟁점으로 정쟁 상대로 삼고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그런 겁니다. 이제 1+1은 100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게 무슨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하냐? 1+1은 2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1+1은 뒤에가 99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세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굉장히 논란이 많긴 합니다. 후쿠시마 그 오염수가 이제 사실은 오염수가 아니라 정제된 정제수라고 이제 일본은 주장을 하고 있죠. 뭐 물론 국민들 불안은 높은데 문제는 3kg 이내 그 세슘을 검출하니까 기준치에 열 몇 배가 적은 걸로 지금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막무가내로 그저 오염수를 방류로 해서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가장 인접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다 망쳤다. 그래서 이제 몰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여권 정부에서는 괴담이다라는 하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언스, 과학은 과학으로 증명을 해서 과학다운 얘기를 하면 이게 인정이 되는데 이건 과학이 아니라 완전히 고스트 유령을 꺼내가지고 갖다가 1+99를 하니까 100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논리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신랄한 비판을 했다. 뭐 이게 상당히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국가를 위하는 그런 선동 정치보다는 과학에 입각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주장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하고 뭐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그렇죠. 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협치에 관해서도 또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에 조금 소홀한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없지는 않습니다. 과거 어느 대통령도 야당 대표와 대화를 1년이 하려고 넘게 했죠. 대표 회동이든 뭐 영수회담이든 이렇게 안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지금까지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뭐 공식적인 무슨 행사 같은 데서 가볍게 악수한 거 외에 뭐 회동이나 회담을 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고영신 교수님이 지금 약간 비판을 하신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이라든가 위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사업에 있어서 예.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이제 기소가 되거나 예. 아니면 또 출석을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사법 리스크 쪽으로 받고 있는데 예.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그 출신이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사 출신 대통령이지만 검사 출신으로서는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피의자하고 사실은 야당의 대표이기지만 그 국론을 참 운운한다는 자체가 싫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합이나 그 협치를 해서 국가를 잘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또 국가의 수반으로서 이끌어가는 쟁점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특색, 그 다음에 주관이 틀리다고 하면 이걸 꼭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각 부처 장관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국가 재정 문제라든가 국가 예산을 이끌어가는 그런 보고를 받고 그런 정점에서 하면 되는데 다만 야권하고 협치를 안 하게 되면 야권이 계속해서 장애, 선전선동이나 뭐 프로파간다 같은 그런 부분이 결국 국익에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사법 리스크 정점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하고 협치가 쉽지 않다. 이런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범죄자로서 지금 피의자 입장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런 사람 보고 이렇게 뭐 협치한다 해가지고 회동을 하고 이랬을 경우 그게 자칫하면은 정치적으로 또 이용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또 수사를 하는 수사 당국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서 그걸 만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죠. 그런 점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협치를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그렇죠. 싶은데 지금 고영신 교수님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정치적인 이용이 정말 이재명 대표 그 스마트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정말 그 예리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수사의 중추적인 핵심 파트에 있는 검사들이 이 수사가 사실은 상당히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혀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고민을 하고 지금 야당 대표를 전격적으로 국론의 장에 끌어들이지 않는 요인이 아닐까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가 힘을 합쳐서 성장과 분배를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 새가 양날개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같은 방향으로 날아야 하는데 한쪽으로는 좌측으로 날고 한쪽은 뒤로 날면 이게 앞쪽 뒤쪽이 엇갈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연찬에서 아마 그 지금 야당과 협치라든가 그다음에 이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명의 장으로도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새가 목표를 정해놓고 양 날개를 펴서 날아가려면 앞뒤로 똑같은 평형을 유지해서 날아가야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하고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하면 기우뚱거려서 앞으로 전진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예. 뭐겠습니까? 추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국가의 이 그 가장 중요한 철학은 이념이다. 예. 그러니까 확고한 어떤 이념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 가야만이 우리가 지향하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아주 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엇박자를 놓는 세력이라든가 또 앞서 후쿠시마 같이 괴담을 퍼뜨리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하고 협치를 해갖고 포용과 관용을 어떻게 그 말로 그렇게 포용과 관용을 베풀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특히 이념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성찰하고 당정이라도 어떻게 국가를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확고한 방향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뭐 광주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율성 역사공원 그걸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는 않았지만 철진한 사기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율성 그런 것은 철진한 어떻게 보면 사기 이념이다. 이야기. 이념이다.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상당히 이제 신랄하게 또 비판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이념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국가가 지탱하는 힘이나 지향하는 목표가 제대로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뼈아픈 게 있나 봐요. 두 가지가 있죠. 뭐냐면 여소야대. 네. 그래서 지금 연찬회를 2년 연속 참여해서 내년 4월 10일을 총력을 기울여서 여소야대 이제 방향을 잡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한데 또 하나는 뭐냐면 언론에 지금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언론인들이 지금 여소야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현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로 상당히 지금 뭉쳐져 있다. 네. 아마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전격적으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념적인 부분에서도 편향돼 있다라고 보는 이동관 위원장을 전격적으로 방통위원장이 임명을 한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이 언론을 정립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 연찬회 때 저는 유심히 봤는데 상당히 많은 이야기 속에 모든 지금까지 섭섭함이라든가 지향하는 목표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다 표출이 됐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그 협치 쪽보다는 확고한 의식을 갖고 국가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런 그 지향점이 확실하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야권이 아마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연찬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총선을 한 8개월여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뭐 선거 지형이라는 게 호남과 영남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수도권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다 위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밀리고 있어요. 경기 인천에서는 국민의힘이 밀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1석이 수도권인데 그중에 17석뿐이 국민의힘은 안 되고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수도권에서 최소한도 40석 이상을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뭐 영남권 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해서 조금 분위기는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 정말 이 수도권 위기론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우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원주 오크밸리에서 한 거는 뭐겠습니까? 그래도 서울과 수도권은 괜찮아. 그래서 변방으로 지금 인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강원도 지역이 변방이 아니라 지지율에 있어서 변방이라고 생각하는 강원도 지역에 연찬을 했잖아요. 다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디서 했습니까? 인천에서 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경기 인천에서 우리한테 좀 관심을 가져주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뜻이죠.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각 부처 장관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 수도권 이기론이라고 하는 거는 언론이 지어낸 얘기다. 이제 여러 가지 정보 라인이라든가 또 어떤 그 듣는 또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지금 요즘 나경원 의원이 또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죠. 뭐 안철수 의원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상당히 비주류라고 하는 이준석이라든가 유승민 의원도 껴안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진복 정무수석이 또 인물론을 꺼냈더라고요. 인물론을 꺼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요. 기존의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 해야 되는데 이게 무려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그러면 기존의 그 다선 의원들보다는 상당히 프레시한 이런 정치 신인이지만 뭔가 능력이 있고 이런 국회의원을 좀 국회에 보내자라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또 높거든요. 일부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국민의힘에서는 인물론이 부각되는 게 상당히 지금 인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진복 정무수석도 사람이 국민의힘에 없다고 하는데 네임밸류, 우리 국민들이 네임밸류. 잘 알 수 있는 네임밸류를 가진 사람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지 이 수도권에 출마할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참신한 인재들은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유권자들은 원하고 있는 거다.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로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식고 처리를 해서라도 식고 처리, 인재 선거 영입을 처리가 아니라 하겠다. 10번이라도 찾아가서 참 네. 정말 영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저는 그 김기현 대표 말도 상당히 옳다고 보거든요. 네, 왜 그렇습니다. 그러냐면 자 고효진 교수님도 뭐 정치 분석을 잘 하시는데요.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지금 이 구도 여소야대 구도가 그대로 지금 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정말 죄송한 말씀 같지만 레임덕이 옵니다. 바로 오죠. 왜 그러냐면요. 이제 내년이면 벌써 이제 집권 3년 차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임기가 2년인데 여소다에서 모든 정책이라든가 국가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을 만약에 국회에서 부결시켜버리잖아요. 안 됩니다. 국회가 제동을 걸면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1년 몇 개월 됐지만 뭐 되는 게 없죠.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찬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를 했고 각 부처 장관이 참여를 한 건데요.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지금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게 바로 내년 4월 10일 총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담 선동이라고 하는 이 오염수, 수이 후쿠시마 이 방류수 이게 지금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불안한 심리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죠. 이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뒤집어 엎고 정말 사이언스, 과학으로 이 얘기를 할 것인가를 이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여론전을 펴지 않으면 아마 정말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분석 이걸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겁니다. 아주 백 교수님이 정말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